경제읽기 시간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1.75%로 인상했습니다.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한 건 약 15년 만인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당분간 물가에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혀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번 회의에 이어서 한국은행이 또다시 연달아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제 1.75가 됐는데 아무래도 그 배경에는 물가 상승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한국은행 이 금통위 금융통화위원회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예. 만났다 그러면 금리를 인상하니까 금리 인상위원회. 예. 뭐 그런 세간의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예. 지난달에 금리를 올리고 또 올렸습니다. 연이어서 두 번 이렇게 금리를 올린 것은 2007년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돈을 많이 풀어서 네. 물가가 올라갔을 때 금리 인상을 여러 번 단행했을 때 그때 이후에 무려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지금 물가 상황이 엄중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새로 부임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분은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금리 인상보다는 예. 금리를 안정적으로 또는 인하함으로써 경기를 살리자, 이런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분입니다. 네. 이런 비둘기파 총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그만큼 현재 물가 상황이 엄중하고 지금 물가를 잡지 않으면 다른 경제에도 부작용이 많이 온다라는 이런 인식이 작용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미국이 곧 금리를 또 연이어서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금리를 미리 올려서 한국 금리가 미국보다 낮아지는, 그래서 우리나라 돈 가치가 미국보다 적어져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도 막아보자. 이런 여러 가지 다목적 포석으로 한국은행이 연속 2개월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워낙 시장 상황이 좀 정글 것 같아서 비둘기가 약간 매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신데, 올해 들어서만 지금 세 차례 걸쳐서 기준금리가 올랐잖아요. 그러면 인상 기조가 또 뭐 하는 총재가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더 올릴 것이다. 뭐 2%, 2.5%까지 올려야 된다는 언급까지 있었기 때문에 더 금리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면은 아무래도 대출을 받은 가계 대출에 좀 부담이 되잖아요. 뭐 영끌족도 있을 거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자영업자들도 취약계층들도 좀 대출이 있는데 금융부실에 대한 우려는 어떤가요? 예, 그 대목이 사실 가장 큰 걱정인데요. 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있지만 금리를 올렸을 경우에는 돈을 꾼 사람들,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이자를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자가 더 커지거든요. 예.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 금리 인상의 파고를 감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현재 당장에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또는 이 서민들, 영세업자들, 그리고 20, 30대 영끌에서 집을 산 분들, 당장에 집을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금리 부담이 크게 높아져서 이분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분들이 부실이 되고, 그것이 또 금융기관 부실이 되고 한국 경제에 큰 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한국은행도 상당히 지금 걱정하고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분석을 한 시뮬레이션 한 결과에 따르면 금리를 중앙은행이 0.25%포인트만 올려도 예. 그로 인한 추가 이자 부담이 개인 가계는 약 3조 원, 기업들은 2조 5천억 원, 도합 한 5조 5천억 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는데요. 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또 금리를 더 올리겠다고 분명히 신호를 줬지 않습니까? 예. 현재 물가가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영끌족들이나 영세 서민들, 중소기업들은 이자를 상환하는데 상당한 어떤 부담이 생길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금융 부실이나 또 경기 후퇴가 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급작스럽게 올리지 못하고 좀 스텝 바이 스텝 올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격은 뭐 상당히
적지 않을 것으로 앞으로 이 파고가 예.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간은 금리가 계속 상승 쪽으로 상승 압력 쪽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당분간 뭐 허리를 점차 조이고서 대출 상환에 좀 많이 기울일 것 같은데 지금 이 금리 인상 말고도 경제 전망 수정치도 또 발표를 했거든요. 소유자 물가 상승률은 이제 전망치를 4.5%로 올리고 경제 성장률은 이제 3%에서 2.7%로 좀 하향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뭐 둘 다 안 좋은 방향으로 경제 전망이 수정이 됐죠. 예. 성장률은 통상적으로 높은 게 국민 경제에 더 유리합니다. 예. 그만큼 GDP가 높아져야 나눌 수 있는 목도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한국은행은 그 성장 전망을 낮췄습니다. 현재와 같은 거시경제 조건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다. 그다음에 물가는 지금보다 더 높아진다. 현재 물가 상승률이 한 4.1% 초반 정도인데 이게 4.5%로 올라간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우리 경제에 상당히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경제 전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우리나라 금리 수준이 한국은행이 지금 올려서 5번 올렸지만은 그 결과가 지금 1.75%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제학적 정상금리 또는 중립금리 수준보다도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보통 이상적인 금리를 이상적 물가 상승 플러스 기대 수익률 정도로 잡는데 그렇다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이상적 금리는 약 2.5%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여전히 금리가 절대 수준은 높은 게 아니다. 그래서 정상화 쪽으로 가려면 금리는 더 높아져야 됩니다. 다만 금리가 그동안에 너무 낮아 있었기 때문에 그 낮았던 금리가 인상되는 과정에서 급격히 오르는 과정에서 충격이 있을 수 있다. 예. 그 충격은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지혜롭게 헤쳐가야 될 것이고 또 국가 경제를 운영하는 그 정부 당국이나 한국은행 쪽에서도 나름대로 세심한 배려를 할 것으로는 보입니다. 예. 결국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렇게 지지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는 인기가 없더라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이제 물가를 중심으로 이제 잡겠다고 했는데 결국 그러면은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도 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단계적으로 0.25씩 올리는 것과 한 번에 빅스텝으로 가는 것과 물가를 잡는 데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그게 빅스텝으로 한꺼번에 0.5 또는 자이언트 스텝으로 0.75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 예. 물가 잡는 데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이렇게 화끈하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물가는 잡을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얘기한 서민 가게라든지 영끌족들의 금리 부담이 갑자기 높아져서 그 사람들이 파산을 하면 나라 경제가 거들이 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결국은 이제 경제학에서는 그것을 두 마리 토끼라고 그러는데요. 양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두 마리 토끼. 하나는 물가가 올라가고 있고 하나는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개를 같이 잡아야만 이상적인 반드시 같이 잡아야 됩니다. 한쪽만 잡을 수 있다면 이것은 뭐 군사작전 하듯이 해서 얼마든지 내일이라도 기준금리를 한 100% 정도 올리면 물가 당장에 잡힐 겁니다. 예. 그러나 두 개를 같이 조화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정책의 어려움이 있고 또 바로 예. 거기에서 정책의 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도 금리 역전에 대한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에 대한 그 언급도 잠시 있었는데 미국 FOMC는 일단 6월 16일 날 예정되어 있고 그 앞에 의사록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의사록 내용을 보면은 빅스텝을 이제 2번 정도 더 단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60번 넘게 거론이 됐어요. 그만큼 앞으로 더 빨리 긴축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거겠죠. 예, 미국 연준이 FOMC 의사록이라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공개를 하는데요. 이 의사록의 내용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연준이나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이런 최종 결과만 발표를 하는데 저 의사록에는 그 금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의 연준 위원들이 토론한 내용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솔직한 내용들이 가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도 미국 연준 의사록처럼 회의록을 좀 공개하는 방향으로
좀 정책을 좀 전향적으로 꾸려갈 필요가 있겠어요. 예. 아무튼 뉴욕 정시에서는 연준 의사록을 매우 중시하는데 그 연준 내용을 보니까 한 달 전 상황입니다만 예. 당시의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2번 연속으로 0.5%씩 더 올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사실상 합의를 본 겁니다. 예. 그렇다면 연준은 지난달에 0.50을 올렸었는데 다음 달에 0.50 올리고 그 다음 달에 또 0.50씩 올린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현재 미국 연준 금리는 0.75%입니다. 기준금리 최저치가요. 예. 그러면 0.5씩 2번을 올리면 1%포인트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그럼 한꺼번에 2%. 정확하게는 2달이 되면 1.75가 되는 것입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는 5번을 올려서 1.75가 됐거든요. 예. 그러면 2달이 지나면 한국은행이 이제 추가로 금리를 인상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두 나라의 금리가 같아지고 예. 또 미국은 8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럼 이제 드디어 금리가 역전이 된다. 금리가 역전이 되면 혹시라도 우리나라에 와 있던 외국인 돈이 높은 금리를 보고 미국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데요. 예. 그러나 세세 돈이 금리만 보고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함께 고려해서 돈은 움직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만약에 낮아지게 된다면 미국 돈의 신용도가 한국보다 조금 높은 상황에서 예. 돈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또는 우리나라로 들어 올려던 돈이 한국은 금리가 낮은 거 아니야? 아예 미국에서 머무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한국은행이 그 고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달 이후에 또는 3달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대목에 대해서 이창용 총재의 고민은 상당히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이런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준 의사록이 미국에서는 이제 공개가 되지만 우리나라도 공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 의견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결국 이 의사록 때문인지 뭐 시장에서는 미리 좀 반응을 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그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보합권을 계속 가고 있던 뉴욕 증시가 이번에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무래도 또 예견을 했던 것이다. 불확실성보다는 좀 확실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대비를 할 수 있던 건가요? 네,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한국은행은 의사록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금리 인상 주장을 했고 인하 주장을 한 것을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예. 그런 면에서 미국 연준은 확실히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공개하고 또 하나 미리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줘서 대비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면 연준이 금리를 무려 0.50% 2번이나 올리기로 했다 하는 그런 결정이 나와 의사록에 반영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만약에 사전 공지가 없었다면 뭐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미리 공지가 되고 시장이 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 주가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가 겁내는 것은 지금 빅스텝 금리 인상이 아니라 0.75% 이상을 한꺼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금리 스텝인데요. 그런데 그 대목은 연준 의사록에서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안도하는 그래서 주가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 금리 올릴 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만장일치로 올리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제 금리 인상 기조에 동의하는 것 같은데 국내 증시는 뭐 초반에는 상승장이었다 지금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피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예, 우리나라의 코스피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에 안정 또는 조금 상승 이런 추세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데요. 예. 이것은 불과 보름 전에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당시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만난 이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빅스텝을 한국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 빅스텝이라는 0.50%를 올리는 건데 근데 당장 오늘 이 나온 거 보니까 빅스텝은 얘기는 전혀 없고 예. 0.25% 얘기만 있으니까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리긴 했지만 그러나 생각보다는 비둘기 파적이다. 예. 이렇게 봐서 통화 긴축 때문에 어떤 큰 지금 금융시장에 큰 악재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더 우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이제 7월에 있기 때문에 또 그때까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 저희가 끝으로 드릴 주제는 지금 가상화폐 이야기입니다. 루나와 테라의 USD 폭락 사태를 일으킨 지 지금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
지금 새로운 버전으로 이 생태계를 다시 살리겠다. 권도영 대표가 이야기를 했어요. 테라 2.0인데 어떻게 네. 보시나요? 살릴지 죽일지는 아직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 결국 시장이 결정을 하는 건데요. 아무튼 새로운 뉴 버전의 루나와 테라를 내어놓기로 권도영 씨가 공식 통보를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기존의 루나, 테라 보유하고 있는 그 투자자들을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건데요. 예. 그 투표 결정 과정을 보면 역시 고래는 강했다. 고래가 개미를 이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개미들은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길꾼이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몇몇 고래가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부활한 것이냐? 단정할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기존에 지금 테라와 루나는 클래식이라는 이름으로 묶이는데 사실상 거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파산을 하면 특히 소액주주들 같은 경우에는 루나와 테라의 준비금을 가지고 그걸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금액이 많지는 않겠지만. 네. 그런데 이것을 하드포크라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버리면 돈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 나오는 루나와 테라가 성공했을 경우에 그 돈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거기에 루나 지분을 주게 되는데요. 네. 성공할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좀 사줘야 되는데 과연 살 수 있을까? 요 대목이 하나 있고요. 예. 자, 상장하기 전에 누군가가 사준다 하더라도 이게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증권거래소, 그 가상화폐 거래소가 과연 상장시켜줄까? 미국은 상장시켜줄까? 상장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냥 거의 뭐 유명무실한 가상화폐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버전 세컨드가 실패하면 현재 지금 소액주들 입장에서는 준비금도 못 받게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권도영 씨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새로운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를 내놓으면 잘 팔릴 것이다. 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도 이런 우수한 제품을 상장 안 시켜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누가 옳은 것인지는 결국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거래소 상장이 되는지 예. 그리고 이제 투자를 받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